출연? 놀래라. 그잖아요. 왜 잡아? 너무 잘생겼다. 마음의 소리 밖으로 나와. 막 나와. 난 잘생기고 이쁜 사람 보면 카메라 가서. 그죠? 근데 자꾸 여기 안 가고 오늘 뒤로. 삐졌다 삐졌어. 삐졌다. 나를 찍어야지. 아, 저도 모르겠구나. 많은 영상을 사실 저희가 받아보면 안에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매번 답을 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제가 이 장소에 온 김에 여러 가지 Q&A 모아서 일단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최대. 치과사 매직박쌤이랑 무슨 사이니? 또 뭐 있었지? 아까? 같이 치맥하고 싶다. 강력한 리얼탄산 100. 처음에 너무 땡땡 포인트 아닌가요? 너무 귀엽다. 이제 이제 좀 식상한 것 같아. 귀엽다. 원장님 머릿속이 궁금해요. 아, 네. 어떻게 하면 지식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넣을 수 있나요? 공부를 많이 하시. 농포가 형성된 걸 농포성 여드름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보통 구진성 여드름, 짜도 나오지 않고 붉은 상태가 단단하게 만져지는 형태를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이 구진성 여드름에 있을 때는요, 억지로 이걸 갖다가 짜려고만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농포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끝부분이 노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짝 건드려서 터트려서 밖으로 배농을 시켜준 다음에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드름에 대한 다양한 성분들을 사용을 해주면 그 부분들이 빨리 진정되기 때문에 터트려서 잘 배농시킨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좁쌀 여드름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기전과는 조금 다른 기전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나 피부가 예민해지는 환경일 때 피부가 이렇게 좁쌀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압출을 해버리면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생기고 피부에 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의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고 반복적으로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좁쌀 여드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드름 중에서 염증성 여드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여드름균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주는 게 벤조일 페록사이드거든요. 문제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민감한 분이라든지 자극이 원래 좀 있는 분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염증 반응이 좀 과도하게 유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이후에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색소침착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사용하고 나는데 여드름에 흉터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여드름이 생긴 그 부위가 너무나도 염증 반응이 크고 그 자체가 여드름을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여드름일 가능성이 큰 거죠.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여드름은 흉터로 진행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았던 여드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방금 같은 항생제라든지 벤조일 페록사이드 계열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비염증성 여드름, 즉 붉게나 농포가 생기지 않고 안에 하얗게 면포가 생겨 있는 경우는 국소 레티노이드 제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스티바나 디페린과 같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국소 도포제고 초기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면포들이나 피지선 분포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A 계열의 제품들은 주름 개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스티바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티날데히드, 트레티노인,
계열을 따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트레티노인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 역시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런 주름 개선용 제품들은 우리 얼굴에 어디든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얼굴에 가장 피부가 약한 곳 중에 하나가 눈 주변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이렇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따갑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눈 주변까지 바른다면 사실 더 민감해지거나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고요. 아주 소량씩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해서 피부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스티바 크림과 같은 비타민 A 제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되게 좀 불안정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원료 그 자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발림성 문제 때문에 이런 크림과 섞어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렇게 섞어서 발랐을 때 그 유효 성분이 그만큼 얼마만큼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미지수이고요. 제품을 사용할 때 원래 원칙은 유효 성분이 있는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로션이나 크림 사용하기 전에 가급적 사용할 수만 있다면 비타민 A 크림을 먼저 사용을 하고 충분히 보습이 그걸로 끝난다면 끝!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면 그 뒤에 다른 크림과 오일을 덧발라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롯이 그 성분에 대한 효능을 충분하게끔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로션이나 크림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충분하게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 그 다음 단계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분 성분과 기름, 그리고 이것 두 가지가 말이 계속 공격을 개시합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요, 염증이 반복적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하다 보니까 피부의 손상도가 되게 높죠. 계속 가렵기 때문에 긁는 자국으로 인해서 그 피부 부위가 되게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그걸 태선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보습제를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좋아지게 만들어 줘야지만 회복되는데요. 단기간 해결할 수는 사실 없고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지만 이런 두꺼워진 피부라든지 얼룩, 색소 침착이 생겨 있는 부분 역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색소 침착이라든지 태선화된 병변들이 바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한 사용, 그리고 가려움증 완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이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제품은 함량이 높은 경우는 자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분들한테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이나 좀 더 까매 보일 수는 있습니다. 또 비타민C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햇빛이라든지 이런 공기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색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바뀌는 현상 때문에 피부가 일시적으로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피부가 좀 까매진 느낌이 드신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피부 상태가 조금 민감한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양을 사용을 하고 피부에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서 오히려 자극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용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수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쭉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했을 때 올라오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죠. 기본적으로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수두 바이러스는 계속 잠복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포진은 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고 한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좋고요.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앞으로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으셨다면 꼭 맞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을 바르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권장량의 대부분 그 권장량만큼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우리가 SPF 40이든 50이든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충분하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은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효과 역시 4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을 하셨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용량 정도를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고 자외선의 노출에 장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사용을 하시거나 수시로 도포해 주실 필요는 있고요.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선크림을 또 바르면 그 위에 있던 발랐던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러쉬 형태나 팩트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활용을 해서 그걸 다시 계속해서 수시로 덧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내가 바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화장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물,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잘 섞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계면활성제, 발랐을 때 질감을 좋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점증제, 화장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부제, 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죠. 자, 이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피부에 발랐을 때 안전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피부 안에까지 들어갔을 때에 대한 효과는 사실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고도 보고가 되고 있죠. 화장품이 실질적으로 진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피부의 표피에 있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이게 그 부분의 보습을 충분하게 잘 해줌으로 인해서 피부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는 거죠. 화장품을 주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지 않는 게 효과가 좋다면 주사를 써야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물광 주사라든지 연어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고 화장품으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자, 진피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사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의약품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진피에 직접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그런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하고 이런 주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부 표피에 있는 각질층이냐 진피냐 즉 이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리얼탄산